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KB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원갑 박사님 모시고 또 최근에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이번에 예. 또 이렇게 오셨는데 예. 또 새해인데 예. 이 새해 뭔가 좀 시작이 좀 좋아야 되는데 네. 사실 이 부동산 시장은 지금 약간 좀 막 복잡스럽고 네. 뭔가 좀 판단도 좀 안 되고 막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경험이 또 많으시니까 네. 또 박사님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또 모셨거든요. 예, 제가 짧게 좀 인사이트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여러분에게 좀 좋은 팁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제가 갖고 있는 뷰를 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작년 시장을 네. 한번 그냥 짧게 한번 돌아보면 좋을 네. 것 같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작년 부동산 시장의 뭐 트렌드 흐름을 세 가지로 요약을 드릴 건데요. 역시 가장 히트쳤던 저의 유행어 얼죽신,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이 지난해 가장 큰 트렌드이자 이슈였습니다. 네. 그거는 아마 올해도 계속 저는 이어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서울 쏠림 현상이 유난히 강했다. 그래서 한국 부동산원 조사를 보면은 지난해 1월부터 이제 10월까지 통계를 보면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네. 8.2% 정도 올랐습니다. 경기도가 3.2%, 인천이 3.4% 정도 올랐거든요. 인천이 네. 좀 더 올랐죠. 그러니까 덜 올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방은 지금 0.4% 오히려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서울이 차별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월세가 좀 더 강세였다. 네. 그리고 아파트와 비아파트 간의 양극화 현상이 좀 더 심했다. 빌라 전세 사기 여파가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깡통 전세에 대한 두려움, 이것 때문에 이제 세입자들이 이왕이면은 빌라 전세보다는 아파트 전세로 좀 이동하는 현상들이 나타났고, 비아파트에서는 월세가 이제 보편적인 하나의 주거 양식이 된 게 뭐 지난해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서울 쏠림 현상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 서울 안에서도 뭐 지역별 쏠림도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 막 양극화 얘기도 계속 나왔었는데 실제 데이터도 좀 그렇게 나오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행정구역으로 보시면 안 돼요. 네. 오히려 생활권역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지금 인서울이 같은 인서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평균치로 보면은 뭐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였지만 구별로 보면은 기울기 네. 차이가 굉장히 컸다고 보시면 돼요. 구별로는 보면은 이게 분기별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해 1월부터 3분기까지 보면은 가장 많이 오른 곳이 성동구하고 서초구입니다. 각각 9.6%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럼 성동구 오른 이유는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주로 도심이나 강남에서 가까우니까. 가까운 뭐 이런 교통의 접근성, 네. 그리고 이제 옥송이나 금호동 같은 데서 뭐 신축이나 준신축들이 많이 들어섰죠. 그래서 맞벌이 부부들이 주로 40대 맞벌이 부부들이 상급지 갈아타기의 어떤 그런 차원에서 성동구로 많이 몰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서초구는 그동안에 좀 덜 오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강남구에 집중적으로 이제 묶이다 보니까 네. 뭐 반포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다른 지역에 어떻게 보면은 비해서 좀 차별적인 상승,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많이 오른 게 광진구입니다. 광진구가 한 8.6% 정도 올랐는데, 이 역시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의 뭐 하나의 뭐 또 다른 현상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옛날에 광진구 광장동은 목동하고 거의 이제 쌍벽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재건축 재료가 없잖아요. 광장도 이런 쪽이 용적률이 굉장히 높아요. 뭐 기본적으로 250에서 300% 정도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건축 테마에 좀 밀렸죠.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게 워낙 확분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40대 젊은 엄마들의 어떻게 보면은 반란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이른바 키 맞추기 어떤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확실히 이제 강북 쪽에서 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못했는데, 네. 도봉구 같은 경우가 한 2.6% 정도 올랐으니까요. 뭐 서초구나 성동구 상승률에 감안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많이 차이가 나죠. 도봉구에 한 3.7배 정도 차이 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지역 분화 현상이 예년보다 좀 더 심하게 나타나는 어떤 모습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일각에서는 뭐 한강 벨트가 좀 올라간다 이런 네. 얘기도 있는데 이게 한강 벨트라고 하면 또 한강이 더 기니까 네. 그런 거라기보다는 조금 더 좁혀가지고 좀 강남 접근성
등으로 좀 가격 차별화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한강뷰라고 해서 다 오르는 곳은 아니에요. 뭐 가령 뭐 경기도 외곽이라든지 네. 아니면 중내를 가면은 뭐 이게 한강 남쪽도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는 별로 한강뷰를 많이 안 따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강뷰는 기본적으로 부촌에서 따지는 어떤 하나의 주거 프리미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뭐예요? 서초도 결국 한강뷰를 끼고 있죠. 네. 그다음에 당연히 성동구도 끼고 있고 그다음에 광진구도 끼고 있는 거죠. 네. 이게 다 두드러진 어떤 하나의 특성이라고 보면 되는데 아마 시장 에너지가 강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인기 지역 중심으로 좀 더 강세를 띠는 뭐 그런 게 아마 두드러진 특징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서울도 그렇게 좀 네. 뭐 아주 수요가 막 과열되거나 이런 게 아니었다면 사실 서울이 아닌 지역들은 좀 상황이 더 뭐 좋진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가장 차별화가 심했던 지역이 경기도 같아요. 경기도요. 경기도가 지난해 3분기까지 평균으로 따져보면은 3.3% 올랐거든요. 네. 근데 지역별로 뜯어보면은 엄청나게 온도차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오른 것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과천. 네. 과천은 작년 9월까지 거의 10% 이상 올랐어요. 정확하게 10.2% 올랐거든요. 네. 그다음에 성남 수정구가 한 7.9% 정도 올랐죠. 그런데 또 빠라지는 데또 많아요. 그래서 가령 뭐 지금 안성 같은 경우는 4.7%가 떨어졌고 평택 한때 인기 많이 끌었죠. 네. 3.8%가 하락했어요. 아무래도 반도체 불황하고 미분양이 좀 많이 늘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아파트를 좀 이렇게 압박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로 보이고 그리고 뭐 파주 같은 곳이나 부천 오정구, 이천, 포천 이런 데도 다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아까 지역 분화 현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용인 같은 데도요. 이 뜯어보면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령 수지구 같은 경우는 3.3% 오르고 기영구도 1% 올랐거든요. 네. 근데 처인구는 오히려 0.8% 하락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어떻게 아파트만 보면은 이 같은 동네 맞아? 라고 얘기할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이제 디테일한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아마 지방은 무조건 빠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면은 부산 경우를 보면요 평균으로 보면 0.8%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부산도 이제 막상 가보면은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한 데가 영도구 같은 데예요. 중구 이런데. 네네. 영도구는 작년에 1월부터 9월까지 보면 4.3% 빠졌거든요. 신흥부촌이 어디냐면 수영구예요. 네. 오히려 그는 0.5% 올랐어요. 해운대구도 약간 보합세를 보였고 그리고 대구도 마찬가지예요. 대구도 보면은 공급 과잉이 좀 심한데 3분기까지 2% 정도 빠졌는데 네. 이런 가운데서도 중구는 2% 오르고 남구는 한 0.4%또 오르고 울산도 또 비슷해요. 울산은 오히려 작년에 좀 올랐습니다. 1.1% 올랐는데 중구는 1.2% 오르고 동구는 1.3% 떨어지고. 그 지역별로 보면 굉장히 울퉁불퉁해서 우리가 이제 통계 착시 현상을 좀 경계를 해야 되고 평균 회귀도 좀 더 주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너무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지금은 책상 위에서 앉아서 통계만 보지 말고 오히려 지역 밀착형 돋보기가 좀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너무 이게 지리짐작해서 이렇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현장에 가보시면은 조금 다른 모습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전국적으로 뭐 가격이 보합이다라고 얘기하면 모든 아파트가 다 그대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오르는데 내리는데 막 복잡하게 섞여서 평균이 보합인 네,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도시 규모가 아니라 이제 어떤 행정동 안에서도 뭐 더 작아지고 이런 식으로 쪼개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약간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안성하고 평택이 네. 빠진 것처럼 네, 네. 어떤 특정 지역이 빠지면 인근지역까지 영향을 좀 주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을 좀 바라보실 때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현장에서 좀 답을 찾는 게 맞다. 너무 평론가인 것처럼 행동하시는 거는 저는 안 맞다. 네. 지방도 오른 데도 있고 그렇게 뭐 지금 뭐 수도권 다 오른다며요. 그런데 오히려 빠진 데도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게 총론이 아니라 이제 디테일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뭐 어떤 뭐 큰 섹터처럼 막 다 같이 가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지역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수도권도 사실 얼마나
넓습니까? 맞습니다. 인구도 예. 뭐 1,500만 명 뭐 사는 동네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약간 좀 쪼개져서 움직인다고 보긴 봐야 되겠죠. 이게 대세 상승기가 아니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은 한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로는 시중에 유동성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혹시 이제 리플 이펙트라고 그래서 물기록가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유동성이 넘치니까 그럼 인기 지역 고가 주택이 오르면은 그게 이제 중급지를 거쳐서 이제 하급지까지 시차를 두고 온기를 퍼져나가는 뭐 그런 경향들이 보이는데 그래서 이게 옛날에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뭐 인기 지역과 가격 차이를 메우는 네. 이른바 갭메우기 현상, 순환매 장세. 네네. 예, 한때 그런 얘기 뭐 키 많았잖아요. 맞추기 뭐. 예, 그런 갭메우기. 얘기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상승 에너지가 강한 이제 호황기 때 주로 나타나는 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유동성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요. 지금 이제 광의 통화라고 그래서 시중에 풀린 네. 총 통화량을 이제 광의 통화라고 그러는데 이게 M2거든요. M2가 보면은 9월 정도로 보면은 전년 동월 대비 한 5.9% 정도. 10월 가면 한 6.5% 정도 늘어나요. 왜냐하면 금리를 작년에 2번 낮췄죠. 그러면 금리를 낮추면 유동성이 좀 늘어납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많은 정도는 아니에요. 과거에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연평균 한 10% 정도 늘어났다는 걸 감안해 보면은 지금 유동성이 넘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전세가 비율이 높지 않아서 네. 갭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KB 시세를 보면은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지금 전세가 비율이 아파트인데요. 54%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외곽 지역에 적은 돈으로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할 여건이 되지 않는 거죠. 이보다는 주로 40대 맞벌이를 중심으로 출퇴근이 편한 도심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핵심 수요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쏠림 현상이 유난히 좀 심해지는 게 아니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20대들이 요새 전부 다 딴 생각하고 있다. 요즘에 뭐 다 미국장 네. 사러 가니까. 지금 20대들이 서울 아파트를 사는 비중이 2%대 정도예요. 과거 많을 때 6%를 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로 뭐 아이온큐라든지 엔비디아, 테슬라 뭐 산원이라고 요새는 갭 투자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젠다가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제 대학가에도 보니까 동아리 보니까요. 부동산 동아리 안 됩니다. 그 미국 주식 동아리나 뭐 코인 동아리가 잘 된다고 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맞물려서 결국은 지금 투자 수요보다 실수요 중심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결국은 특정 지역만 오르는 이런 현상들이 두드러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게 어찌 보면 다 하나의 흐름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투자 수요가 없는 것도 맞고 그리고 이제 실거주 수요들이다 보니까 좀 살기 좋은 동네가 이제 네.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랑 이제 좀 갭이 좀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세가가 안 올라가니까 또 투자 수요도 안 붙고 네.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반복되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전처럼 다시 어떤 뭐 유동성이 좀 풀리거나 하면은 느리지만 지금 이게 갭매우기나 어떤 키 맞추기로 가는 와중인지 아니면은 과거랑은 좀 달라졌다라고 봐야 되는지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인 틀로 보면은 지난 대세 상승기 트렌드를 빨리 잊어야 돼요. 지난번 대세 상승기가 2013년 1월부터 2021년 이제 10월까지 네. 9년 랠리였거든요. 그 단군 이래에 그렇게 대세 상승을 보인 적은 저는 없었다고 보고요. 그런 어떤 패턴들이 반복될 거라는 어떻게 보면은 고정관념 네. 혹은 패턴화의 함정 이런 데서 좀 벗어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저 M2 통화량인데요. 저거는 조금은 유의 있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M2 증가율이 만약에 10% 정도 된다면은 조금은 제 생각에는 갭 투자라든지 아니면 외곽 지역들이 조금은 숨통을 좀 트일 수는 있겠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M2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M2 흐름을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냥 시장에 막 물이 막 쏟아져 들어오면 뭐 다른 데로도 막 흘러가는 거니까 뭔가 그런 상황이라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갈 수 있지만 지금은 아직은 뭐 그렇게 좀 더 봐야 물기를 된다. 바꿀 정도는 예. 아니다. 지금 보면은 그렇게 시장 에너지가 강하지는 않아요. 네. 그거는 이제 주변 사람들 보면 알아요. 요새 심지어 보면요. 제가 아는 분은 디벨로퍼 하시는 분이 이제 은퇴를 하셨거든요. 뭐 하실 것 같아요? 중개업소 하실 것 같아요? 미국 주식하고 앉았다니까. 미국 주식으로 다. 그러니까 요새 은퇴하신 분들은 기본이 주식이고 네. 심지어 뭐 지금 시골의 노인정에서도 뭐 경로당도 뭐 전부 다 주식 아니라고 바빠가지고 뭐 김영감 뭐 추첨주가 왜 이래 뭐 이런 분위기니까 확실히 부동산이 가격이 또 많이 올랐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잖아요. 그런 어떤 우려들이 결국은 이 거래량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가격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해주신 거대로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서 좀 거래량이 계속 떨어지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맞아요. 하는데 이 거래량 지금 어쨌든 확 감소를 했거든요. 네, 뭐 7, 맞습니다. 8월 대비. 이거는 어떤 원인이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거래량을 좀 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가격보다 거래량이 더 무서운 거거든요. 예,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집 살 사람들이 심리가 얼어붙었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가격은 거래량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가격은 속여도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다. 네. 지금 거래가 안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심리가 그만큼 바닥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네. 돼요. 실제로 한국은행의 주택가격 전망 그 CSI 소비자 동향 지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통계가 가장 최근치인데요. 이게 103입니다. 103. 이게 100이면 어때요? 1년 뒤에 오른다고 보는 거죠. 딱 그냥 평균 정도인가요? 예, 그렇죠. 보통. 그런데 이게 가장 높았을 때가 지난해 9월인데 이게 119였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16포인트 정도 이렇게 급전직하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은 여러 가지 뭐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든지 뭐 금융시장 불안 이런 것 때문에 몸을 좀 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가격은 그렇게 크게 안 빠지고 있죠. 시장의 바로 밑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요. 작년 7월이 이 고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아마 9,200건 정도가 되었죠. 네네. 근데 9월 이후에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3,000건대로 뚝 떨어지고 거의 3분의 1 예,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매수세도 3분의 1로 줄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지금 시장을 바라보실 때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쏠림 현상입니다. 이른바 군집행동이죠. 네. 무리짓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작년에 어떻게 보면 거래가요. 5, 6, 7, 8월에 한꺼번에 확 거래가 된 거예요. 네. 이게 약간 주식 같아요.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과거와 좀 달라진 점은 이게 연속적이지 않고 비연속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불연속적인 특징이 네. 있고 약간 단선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쭉 올라가듯이 1차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삐뚤삐뚤삐뚤해서 이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갑자기 늘어났다 있는데 갑자기 줄어들었다 막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같은 정보를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받아보다 보니까 결국은 옆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네. 이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MZ 세대들이 이제 포모 증후군이 좀 강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게 스마트폰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느 다른 세대보다도 좀 더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특성들이 있다 보니까 과거와는 다른 현상들이 어떻게 보면 갑자기 산사태가 나가지고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산사태 끝나고 나면 뭐 언제 산사태 났나 이렇게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뭔가 한꺼번에 이렇게 확 왔다가 또 이게 확 굉장히 빠지고. 네. 빠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보실 때 확실히 거래량이 터지면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량은요. 바닥을 탈출하거나 아니면 침체기 때 거래량이 터지면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신호예요. 그러니까 줄어들었었다가 늘어날 땐 좋다. 바닥권에서 네. 늘어나면 굉장히 회복 신호탄이라고 보면 되는데 어느 정도 올랐다가 거래량이 확 터지잖아요. 이거는 거래 상투예요. 그래서 지난해도 보면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은 8월이 고점이었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거래량 언제 터졌어요? 7월에 네. 터졌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확실히 좀 가격보다는 좀 선행하기 때문에 갑자기 거래량이 확 늘어날 때는 특히 시장이 막 좀 좋아진다 뭐 언론에서 막 떠들 때 그때 거래량이 늘어날 때는 이거는 경계경보구나. 주의보를 넘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25년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우선은 올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네.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 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또 공급이 뭐 부족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지금 공급 부족은 올해 뭐 상반기 하반기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공급 부족은 사실상 실체보다 심리에 더 가까워요. 이른바 불안 심리거든요. 네. 제가 부동산 심리 수업을 책을 썼잖아요. 근데 부동산에서 심리는 불안 심리가 가장 큰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안 샀다가 오를까봐.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치 네. 우리가 차 살 때는 급박하지 않잖아요. 다음 모델 나오는데. 네. 근데 이제 집은 이게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는 어떤 그런 두려움들, 그리고 희소성에 대한 어떤 그런 뭐 걱정, 이런 게 맞물리면서 좀 비성적 의사결정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공급 부족 불안 심리는 이거는 작년 3, 4월부터 갑자기 이게 시장의 주요 어젠다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공급 부족 불안 심리는요, 침체기 때는 잠복해 있어요. 네. 지금 공급 부족 얘기하면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 어디가 공급 부족 얘기를 해요. 회복기 때 반영됩니다. 네. 그것도 한꺼번에 반영되는 어떤 그런 특성이 있죠.
그러면 상반기 때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영향을 못 미치죠. 근데 하반기 어쨌든 간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본다면은 어느 정도 좀 이게 시장에 좀 주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제가 국토교통부에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네. 명확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은 입주 물량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 다만 이제 전국적으로나 수도권은 조금은 예년에 비해서 줄어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서울의 경우에 보면은 아파트 입주 물량이 한 4만 8천 가구 정도가 돼요. 지난해 3만 7천이었으니까 좀 늘었죠. 10년 평균치가 한 3만 8천 가구 정도가 되니까요. 그러면은 그때보다 한 1만 가구 정도가 많은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분양주택하고 또 임대주택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분양주택이 올해 한 3만 천, 임대주택이 한 1만 6천 정도가 되는데 역시 과거 10년 평균치 분양이 한 3만 천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 평균치를 보더라도 서울 평균은 올해 그렇게 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서울이 올해 뭐 공급이 줄어가지고 집값이 오른다 그 논리는 더 이상 안 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하고 수도권은 보면 제가 좀 다소 줄어든다 말씀을 드렸는데 전국은 올해 28만 9천 가구 정도, 작년이 39만 천 가구 정도였어요. 10년 평균이 35만 5천 가구였는데 그때에 비해서 한 6만 가구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고 수도권은 14만 4천 가구, 10년 평균이 한 17만 천 가구 정도. 그때 비해 조금 줄죠, 그죠? 그다음에 지방은 14만 5천 가구가 입주하는데 10년 평균이 한 18만 4천 가구니까 그때 비해서 한 4만 가구 정도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수도권에서 조금 줄어드는 게 뭐 전세시장 불안 요소가 조금은 될 수가 있겠지만 지방은 여전히 미분양이 많으니까 뭐 입주 물량 좀 줄어든다고 그래서 집값이 갑자기 오르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서울이 결국은 중요한 포인트인데 뭐 입주 물량은 뭐 그렇게 많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뭐 이것 정도만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그 심리 불안은 네. 뭐 25년도 있지만 26년, 7년 뭐 이럴 때 지금 뭐 더 없지 않냐 이런 거에서 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건설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뭐 파업 벌인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네. 집을 안 지었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올해만 볼 게 아니라 앞으로 3년 뒤까지 2028년 뭐 그때까지도 입주 물량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저만 아느냐? 그 우리 부일람 선생님만 아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다 알거든요. 다들 알죠. 지금은 아파트 시장은 상당 부분이 그 유진 파마가 얘기한 효율적 시장에 더 가까워요. 정보가 빨리 전달되고 네. 그 이게 어떻게 모르는 정보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문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네. 예,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 그게 이제 이 심리적 불안이 말하자면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이 이게 시세로 폭발할 거냐가 현실화가 이제 언제 되냐. 현실화가 언제 될 거냐가 문제인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회복될 때 아마 좀 더 영향을 줄 것 같고 네. 올 상반기에는 뭐 큰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실 때는 지금 당장보다 저는 2, 3년 뒤를 보고 좀 판단하셔도 저는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대부분이 근시안적 어떤 편견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부동산은 너무 멀리 봐도 안 되고 너무 가깝게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너무 멀리 바라보는 거는 인구 쇼크죠. 뭐, 네. 뭐 20년 뒤 20년 뒤에 미래하고 내가 2년 뒤 미래하고 구분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걸 비중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네. 당연히 20년 뒤를 본다면은 뭐하러 아파트 삽니까? 전 아파트 사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뭐 애기도 안 놓는데 뭐 그래 어르신들밖에 없는데 무슨 집값이 올라가겠어요. 뭐 네. 특정 지역에 뭐 가격을 어느 정도 유지하겠지만 그렇다면은 어떻게 내가 그럼 판단을 할 거냐? 근데 당장 그러면은 집을 꼭 사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저는 다른 변수보다 오히려 입주 물량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이제 그게 더 여러 크다. 변수 중에서 좀 입주 물량 보시는 게 더 낫다고 봐요. 그러면은 올해 이제 시장에 영향을 뭐 여러 가지가 미치겠지만 제일 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는 뭘까요? 저는 일단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큰 것 같고요. 그런데 그거는 뭐 그렇게 장기화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다면은 저는 한 3대 지표 특히 금융 지표를 좀 더 주의 있게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네. 바로 기준금리 인하하고 대출 규제 그다음에 통화량 증가 네.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다 변수예요. 변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네네. 상수는 뭐예요? 입주 물량은 상수잖아요. 네.
근데 변수를 좀 더 주의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특히 금융 변수가 왜 중요해지냐면요. 지금 부동산이 투자 상품화 됐잖아요. 투자 자산화되면은 금융 변수에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시장이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지 못하겠죠.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떤 변수를 보셔야 되느냐? 바로 금융 변수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가 참 중요한 건데 지금 기준금리가 연 3%잖아요. 네. 근데 지금 채권 전문가들이 한 올해 두세 차례 정도 인하할 거로 보이는데 그러면은 금리가 2.25에서 한 2.5%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또 미국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또 달라요. 미국이 뭐 당초 4번 낮춘다 그러다가 아니 한 번인가? 그러다가 아 이거 올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게 완전히 판 자체가 이거 완전히 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금리를 만약에 낮춘다고 보면은 그러면 금융비용이 줄잖아요. 그럼 투자 수익률이 오르겠죠. 그래서 가격 상승 요인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밀물이 몰려오면은 작은 배든 큰 배든 다 뜬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이제 공급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근데 문제는 7월에 이제 강력한 대출 규제 복병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스트레스 DSR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3단계가 도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가계 대출에 가상금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더 높인다는 뜻이 아니라 가상금리를 높이면은 대출 규모가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대출을 같습니다. 막는 개념이죠. 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돼요. 금리를 더 알파로 더 비싸게 금융기관에 판다 이건 아니고요. 한도가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올해 부동산 시장은 기준금리 인하하고 대출 규제하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수영장 물로 따져 보면은 한쪽에서는 뭐예요? 더 물을 집어넣고 네. 한쪽에서는 이제 얼음물을 집어넣는 그런 어떤 측면이 있는데 결국 어느 쪽의 비중이 더 높으냐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가격이나 거래량이 좀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금융지표 중에서 가장 눈여겨보라는 말씀은 M2인데요. 이제 시중에 풀린 화폐의 총량인데 금리가 낮아지면 M2는 늘어나요. 그런데 이제 뭐 대도시 아파트 값은 M2 증가율과 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지금 2024년 10월에 이제 M2가 지금 4,109조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한 6.5% 정도가 되는데 통화량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넘칠 정도는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통화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특정 지역만 오르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시장의 체력이 강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M2와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일본 사례고 하나는 이게 조선시대는 M2가 없었겠죠. 근데 이제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이제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본 사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이 이제 우리가 부동산 그러면 거품 붕괴를 떠올리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일본이 최근 들어서 아파트 값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주택 가격이. 그게 M2 증가하고 맞물려 있는 겁니다. 아베노믹스라고 잘 아시죠? 아베 내각이 이제 언제부터 이렇게 들어섰냐면은 2012년 네.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얼마 정도 돼요? 약 한 8년 정도 되잖아요. 그때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M2 증가율이 35.3% 정도 증가했어요. 돈을 퍼부었잖아요. 네네. 그 이전 8년 동안의 M2 증가율이 한 19% 정도 돼요. 거의 2배 되네요. 네, 1.8배 정확하게 된다고 보면 되죠. 통화량이 늘어나면 어때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일본 국토교통성에 들어가 보니까 아베 내각 시절에 일본 주택 가격이 16.3% 정도 올랐어요. 우리나라 그러면 KB 시절 때면 얼마 정도 올랐느냐? 우리나라가 한 18.8% 정도, 2%포인트 정도죠. 한국보다는 좀 못 미치지만 장기간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점을 감안해 보면은 강한 회복세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새해에도 저는 M2 증가율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된다. M2 증가율이 갑자기 늘어난다면은 집값도 조금은 상승세를 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만약에 증가율이 미미하다 그러면은 그 반대가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조선시대 있잖아요. 네. 집값이 언제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태평성세를 구가하던 세종이나 정조대왕 때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구한말 때 많이 올랐다니까. 왜냐하면은 당백제를 풀었잖아요. 아 맞아요. 돈을 풀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네.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래프를 보면요, 이게 별로 안 올라요. 이렇게 네. 18세기 이럴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갑자기 이게 1900년 넘어가면
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버려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M2 증가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일본이 뭐 잃어버린 30년 얘기를 하면서도 최근 들어서 어쨌든 집값이 오른 것은 바로 M2 증가율이었고 물론 가구수도 좀 늘어났어요. 뭐 그런 요인이 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M2 증가율이라고 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밀물과 이 방파제의 싸움일 텐데 이 밀물의 양이 너무 많으면 방파제를 타고 넘어가 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면 올 한 해 정부의 방파제, 이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이 과연 이거를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이냐, 아니면 그 이상으로 이제 물이 넘치느냐 이거에 자, 싸움이겠네요. 그러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봅시다. 정부가 지금은 결국은 유동성, 밀물이 방파제를 못 넘도록 이렇게 방파제 벽을 더 높인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건 어느 쪽이에요? 아파트잖아요. 네. 그럼 다른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은 토지는 아무도 안 사죠. 네. 그럼 상가 사는 시대도 아니고. 그럼 어느 쪽이에요? 제 생각에는 약간 강남권 이런 빌딩 쪽은 대출 규제를 안 받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요새 빌딩 사는 수를 보면은 개인들은 거의 안 삽니다. 물론 사더라도 대부분 가족 법인으로 사죠. 네. 아니면 법인들이 산다는 건데 그건 대출 규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법인들이 사면은 이게 대출이 80%까지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유동성이 넘치면은 어떻게 보면은 주택 쪽, 특히 아파트 쪽은 이렇게 차단을 하겠지만 이런 비아파트 쪽에서 아마 좀 인기가 있는 강남 빌딩 같은 경우는 조금 거래가 될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방은 대출 규제가 없죠. 거의 없죠. 그죠? 네. 집값이 싸니까 또. 그래서 아마 지방 쪽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왜냐면은 지방도 어떻게 보면 집값이 싸기 때문에 대출 규제보다 오히려 금리 인하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이 금리 인하를 안 하면 이 전망 자체가 또 의미 없는 건데 네. 그래서 지방 분들도 많이 뭐 여러 가지로 우울한 얘기를 많이 하죠. 뭐 젊은 세대들이 다 서울로 가버리고 네. 미분양도 전국에 한 80%나 되고 뭐 지역 경제도 튼실하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지방이 계속해서 올해도 곤두박질 칠 거냐 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좀 더 뭐 그렇게 뭐 우울한 생각을 할 필요 없고 지나친 낙관론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조금은 숨통을 어느 정도 틀 거다 저는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작년부터 유동성을 푸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좀 전환이 된 건 맞으니까 그 이제 밀물 들어오는 게 이제 서울 쪽 뭐 수도권의 방벽에 막히면 옆으로 이제 흘러올 수도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네, 지방 맞습니다. 쪽으로. 예. 또 하나 지금 아까 꼽아주신 게 결국 이제 지금 정치 불안인데 이게 지금 뭐 탄핵 정국이 또 한 8년 만에 또 막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함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정치적 이벤트 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장기화되면은 골치 아픈 거죠 이게. 근데 이거는 뭐 저는 장기화 일단 안 된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나라 자체가 어지럽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부동산 얘기해요. 요즘에 댓글 그런 거 많거든요. 부동산 유튜버인데 왜 부동산 얘기하냐고 뭐라고 하시는 때가 있어요. 시국이 어떤 때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고려대 심리학과 허태균 교수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한국인의 그 어떤 심리적 특성을 6가지로 꼽아요. 이 중에 하나를 불확실성 깊이를 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의 특성이다. 이거네요. 그렇죠. 확실해야 뭔가 하지 안개 속이면 잘 움직이지 그런 것 않으려는 같네요. 네, 그런 것 경향이 같아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해지면 어떻게 돼요? 확 쏠리죠. 네. 그런 어떤 쏠림 현상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냄비? 뭐 이런 얘기는 좀 비하하는 건데 뭐 네. 그것도 어느 정도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는 뭐 심리적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시장에서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위험보다 불확실성이 더 무섭다. 네. 위험은 분산할 수 있죠. 근데 불확실성은 분산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제라고 그러는데 어제 자체가 전부 다 정치 쪽에 쏠려 있다 맞아요. 보니까 이 부동산은 이 어제가 설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투자자는 물론 실소자마저도 움직이지 않는 모양새다. 제 집사람들 보면 집에 가면 날마다 정치 얘기만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이게 부동산 쪽에 이게 오르고 내리고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다들 지금 뭐 크게 관심이 없죠. 네. 그게 아마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의 특성인데 근데 진짜 실수요자들은 남들이 관심 안 가질 때 한번 어떻게 보면은 내가 원하는데 네. 알아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게 친구 따라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 간절하면은 조금은 역발상 전략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예, 워낙 우리나라 민족의 특성상 불확실할 때는 안 하니까 반대로 확실해지면 또 다 같이 가버리는. 몸만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거죠. 아. 눈만 이게 껌뻑껌뻑하고 있는 어떤 그런 양상인데 그거는 뭐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어떤 생존 본능 뭐 이런 게 또 다른 표현이거나 아니면 표상일 수 있어요. 뭐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조금은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가격이 싸야 용기를 내는 거예요. 너무 비싸게 사면 그 용기는 만용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일기 신도시 재건축 뭐 이거 선도지구 발표 난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향후 뭐 공급도 부족하다고 하니까 또 뭐 드라이브를 좀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일부에서는 좀 이게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지금 현 정부가 그걸 이제 엄청나게 드라이브를 걸었으니까요. 네. 근데 따지고 보면은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왜냐하면 이 여야 합의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다 이게 표심하고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선도지구를 이미 지정했기 때문에 뭐 재건축 사업은 저는 뭐 본궤도로 오를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또 금리가 좀 약간 낮아지는 측면도 네네.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건축비도 좀 낮아졌죠. 아니 낮아지기보다 안정세를 이제 네네. 보이죠. 그러면은 뭐 사업성 다소 좀 나아질 거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만만치 않은 이제 변수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시장 논리를 통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일종의 재테크 사업이에요. 수익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정부가 여러 가지로 뭐 지금 용적률이라든지 그런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좋아지긴 했다. 하지만 이게 과연 모든 5개 신도시들이 다 잘 될 거냐 좀 애매해지죠. 자 보세요. 지금 건축비는 똑같죠. 3.3제곱미터당 그냥 평당 지금 900은 뭐 똑같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비싸게 팔아야 내가 공사비를 조금이라도. 비용이 좀 줄어들잖아요. 네. 결국은 일반 분양을 통해서 비용을 충당하는 구조잖아요. 네. 그러면 건축비는 똑같이 900밖에 못 받아. 그럼 나머지는 뭐로 이렇게 비싸게 팔아야 돼요? 땅값을 얹어서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땅값이 비싼 지역만 수지가 맞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네. 제 생각에는 아마 가장 좋은 데는 뭐 당연히 뭐 분당일 거고 그다음에 평촌, 일산 이런 식으로 좀 괜찮을 거로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땅값이 비싸야 사업성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좀 이슈 사항이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이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강남도 지금 이것 때문에 이제 거의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지난 8.8 대책 때 정부가 저걸 폐지한다고 했지만 이게 쉽게 아마 폐지되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여야 또 합의도 해야 되고 국회 문턱을 넘겨야 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는 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미 개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선반영됐다. 네. 그래서 다만 이제 특급 개발 재료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정을 받더라도 가격 방어 효과는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기 신도시 또 얘기 나와서 좀 여쭤보면은 결국에 이제 이주 단지를 뭐 확보를 해야지 또 이제 이사 가고 집 부시고 다시 짓고 이게 되는 그 구조잖아요. 근데 또 정부가 또 속도를 좀 올리려는 목적이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주 단지 뭐 안 만들고 뭐 바로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 어떤 이주 관련된 문제는 없을까요? 제 생각에는 뭐 이주 대책 정도를 걱정할 정도면은 사업성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어쨌든 뭐 이게 이주 단지도 만들고 또 이주 시기를 조절하고 이런 것들은 뭐 잘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거의 재건축 재개발 역사를 보면요. 지금까지 이주 단지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아마 제 생각에는 세입자하고 아마 그 거주자들이 일시적으로 이제 거기서 머물다가 나중에 완공되면은 입주하는 뭐 이른바 이제 순환용 주택, 임대주택 같은 건데 저는 부동산 제가 거의 한 30년 가까이 지켜보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자체만 획기적인 대책이에요. 우리나라의 주택 정책이 엄청나게 진화한 행태입니다. 네. 이 발상 자체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아마 앞으로 어떤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하나 이정표가 될 거로 봅니다. 다만 이거 이제 어디다가 지을래 이런 이제 사안을 놓고 지금 국토부하고 뭐 성남시에서 좀 여러 가지 좀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국토부는 이제 야탑동에 네. 거기 이제 이주 대택 부지를 좀 만들어서 거기다가 뭐 임대주택을 짓자 그랬는데 성남시에서 또 반대하고 그리고 주변 주민들이 또 반대하다 보니까 약간 지금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있긴 한데 네. 아마 다른 곳이 아마 좀 지정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거는 제 생각에는 좀 잘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세입자들이 그동안에 무조건 뭐 쫓겨나기만 하고 옛날에 뭐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거거든요, 이게. 네. 근데 굉장히 주거 안정성 차원에서는 굉장히 진일보한 대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한 10년 안에 다 재건축을 완료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계획 때문에 이제 이주 단지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온 것 같긴 하거든요. 과거에는 뭐 이렇게 막 단기적으로 뭐 십수만 가구를 한 번에 재건축하고 이러기는 뭐 없었잖아요. 이런 아니 일이. 그래도 뭐 이번에 가령 뭐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만 가구 가까이 네. 되잖아요. 뭐 지은 거는 만 가구, 12,000가구 가까이 되지만 그때에 뭐 특별하게 안 했잖아요. 근데 주로 이제 했던 건 우리가 뭐예요? 그거는 이제 시간이 오래 잡고 천천히 갔으니까 이제 이거는 막 2년에 한 번씩 어쨌든 이주 시기를 조절하는 방법이 유일한 그동안에 이제 네. 대안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그게 한꺼번에 그렇게 네. 되면은 굉장히 장밋빛이죠. 왜냐면은 한 단지도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이게. 네. 이게 그러니까 국가에서 갑자기 전부 다 수용을 해가지고 전부 다 나가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지으면은 그 네. 걱정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과연 이게 일제히 그러면 이주를 해서 시장을 주변 시장을 완전히 진짜 엄청나게 교란시킬 정도로 그렇게 된다면은 굉장히 사업성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우리 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불량생도 뭐 개발도 많이 해보시고 그랬는데 그게 저는 쉬운 얘기는 아니다. 어쨌든 가능성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변 시장을 불안케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그러면은 이주 시기도 조절하고 그다음에 일종의 잠시 머물 수 있는 그런 주택도 짓는다 이런 거는 굉장히 잘한 거라고 저는 보는데 다만 그렇게까지는 저는 사업성이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제 생각 한꺼번에 나가기보다 아마 이렇게 찔끔찔끔 나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그러면 봅니다. 그냥 기존에 재건축하는 것처럼 그냥 천천히 뭐 지금 그렇게 말하는 저는- 어떤 뭐 10년 안에 한다 이런 거보다는 좀 더 좀 장기적인. 시기를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3기 신도시는 요즘에 좀 어떻습니까? 꼬박꼬박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상기 신도시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분양이잖아요. 네. 우리는 분양이죠. 그래서 올해 LH가 분양을 하는 곳이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남양주 왕숙 요게 이제 할 예정인데 총 8,000가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양 창릉하고 하남 교산에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고양 창릉은 아마 1월에 1,800가구 정도 분양한다고 지금 밝히고 있고요. 하남 교산도 괜찮죠. 그게 3호선이 가나요? 예. 나중에. 그리고 거기가 한 1,100가구 정도 3월에 있습니다. 근데 부천 대장이 아마 4월 달에 2,000가구 정도 있고 남양주 왕숙은 좀 많네요. 하반기에 한 3,100가구 정도 되니까 특히 청약 저축 통장 혹은 이제 만능 통장, 종합 통장 갖고 있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환율도 막 요즘 뭐 시끌시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정치적인 뭐 어떤 이런 이벤트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지금 트럼프 뭐 관세를 막 한다 하니까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 환율하고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떻게 연관을 좀 봐야 될까요? 환율과 부동산은 반비례 관계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죠. 네. 원화 가치가 이제 평가절하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 한국에 있는 그러니까 로컬 부동산은 원화 자산의 대표 주자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한국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도 그 나라 경제의 어떤 건전성이나 펀더멘탈을 반영하는 거울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은 안 좋죠. 대부분 환율 높을 때가 위기였죠. 근데 다만 지금은 환율 상승이 어떤 정치적 불안까지 포함해서 좀 과도하게 어떻게 보면은 오른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원화 가치가 계속 과거처럼 그렇게 오르겠느냐. 저는 그런 데도 약간은 좀 걱정이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외환위기 전에요. 네.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 700원, 800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1,100원 하다가 지금 1,400원, 50원 왔다 갔다 합니다.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옛날처럼 진짜 원화 강세 현상이 뭐 1,300원, 뭐 1,200원까지는 올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떨어지기는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왜냐면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지금 뭐 잘해봐야 1%대라면은 경제 체력이 과거처럼 튼실하지 않다면은 그게 내나 뭐 환율로 드러나는 거니까 조금은 저는 환율은 장기로 보면은 오히려 하반 경직성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계속 그 판단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어떤 그 이유들이 지금 뭐 경제는 또 안 좋아지는데 뭐 유동성은 또 풀고 그러면서 뭐 또 수요는 막 눌려 있고 막 이러니까 공급은 없다고 하고 어지럽죠. 네. 변수를 어떻게 조절할 거냐. 그래서 우선은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부터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뭐 한국 경제의 지금 어떤 뭐 현 상태나 아니면 앞으로의 어떤 경기 침체 우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 침체 부분이 걱정거리 중에 하나죠. 그런데 저는 거시경제 쪽에 너무 초점을 맞추시는 거는 판단을 실수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미시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더 낫다고 봐요. 이 미시가 뭐예요? 금리하고 또뭐 입주 물량 네. 이런 쪽에 더 맞추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거시경제가 주택 가격에 영향을 주려면요 역성장을 해야 돼요. 마이너스 성장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작년에 2%대였죠, 그죠? 네, 네. 올해 한 1.7, 1.8% 떨어진다고 집값 빠진다고 단순 도식에 빠지면 진짜 위험해요. 그거 갖고 너무 높게 비중을 실으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세 분 얘기를 드릴게. 네. 자, 피터 린치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거시경제 분석에 할애하는 시간은 1년에 딱 15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기본적 분석은 기업이라는 미시적 환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시적 환경은 이 너무 다양하게 요인들이 얽혀 있어가지고 분석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분은 주식시장의 전체 흐름을 판단하는 정도만 본다고 하고, 뭐 워렌 버핏도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분은 결국 기업을 인수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거시경제에 무게중심을 두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 최근에 돌아가신 이제 찰리 먼거 같은 분들도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미시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없습니다. 미시가 곧 기업이니까요. 미시 경제는 우리가 하는 일이고 거시경제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변수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물론 장기로 보면 어떻게 보면 그죠? 그 나라 경제에 어떻게 보면 거울이잖아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보지만 특히 단기적으로는 너무나 경제 성장률에 맞추면 잘 안 맞습니다. 이런 게 있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부동산이 완전히 실수요 시장이라면은 네. 거시경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지방 같은 것처럼 그죠? 네. 거제도에 뭐 조선소가 잘 돼야 아파트 값이 그렇죠. 오르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이게 단순 도식에 빠지면 안 되는데 보세요. 이게 이제 경기 순환론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실물 경기 순환론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기업이 잘 돌아가서 호주머니가 돈 두터워져야 생기고. 네. 그래야 집을 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그게 이제 실물 경기 순환론인데 당연히 그러면은 실물 경기가 좋아지고 난 다음에 집값이 뭐 집값도 오른다. 올라가는 네. 그런 건데 그것도 반대가 있어요. 이 화폐 경기 순환론도 있거든요. 경기가 안 좋을 때 어떻게 돼요? 금리를 낮춰버리죠. 돈을 풀죠. 그럼 돈을 풀면 오히려 그게 이제 투기적 수요로 연결돼서 공장으로 안 가고 전부 다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주식하고 이제 아파트 시장으로 간다는 그 논리인데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굉장히 거시경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되죠. 다만 이게 마이너스로 갈 정도로 극도로 얼어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체적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이 뭐 작년에 2%에서 올해 한 1.78? 뭐 이 네. 정도 보잖아요. 그러면 그거 좀 낮아졌다고 그래 집값이 빠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어떻게 보면 아메바적 사고라는 거죠. 어찌 보면 1.8%더 커지는 거잖아요. 경제가 더 커지는 경제는 거기 그것도 때문에. 그게 맹목 GDP가 아니잖아요. 네. 실질 GDP잖아요. 물가를 뺀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경제는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돈의 양이나 규모는 더 커지는 건데 커지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지 그렇죠. 쪼그라드는 건 아니다. 그렇죠. 너무 하나만 가지고 너무 일반화해버리는 거는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우리나라 주택 시장이 뭐 앞으로 뭐 장밋빛 환상이다 그런 뜻은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어떤 그런 팩트, 특히 거시적인 어떤 그런 흐름 하나만으로 전체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1차원적 생각은 다소 좀 위험할 수가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저는 통화량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오히려 불황이기 때문에 유동성을 풀고 그 M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찌 보면 약간 선매수 같은 네. 개념도 있는 거라서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바라본다면 당연히 실물 경기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고 올해만 본다면은 오히려 경기 둔화 정도겠죠, 올해 그죠? 둔화는 그거는 거의 보면은 우리가 가시권에 들어왔잖아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저는 다른 변수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그래서 원래 거시경제 학자분들도 굉장히 저는 뭐 존경하고
친한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분들하고는 주로 부동산 할 때 잘 얘기 안 합니다. 항상 부정적이야.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경제 성장률이 4%였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보면 경제 성장률 하나만 가지고 그러면 집값을 얘기하면 못 돼요. 그럼 이명박 정부 때 왜 집값이 왜 빠졌어요? 그럼 그때도 그때도 성장하고 경쟁률 3% 있었는데. 이상 됐는데 그럼 문재인 정부 때 경제 성장률이 한 2% 초반 정도 됐죠. 그럼 네. 그때 왜 올랐어요? 그거 가지고 너무 단순 도식에 빠지면 안 된다니까요. 네. 뭐 그 말씀을 좀 저는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경제는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우선 그렇게 보고 나머지 변수들도 많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특히 지식인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부정성 편향입니다. 세상이 다 어떻게 보면은 다 우울한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런 게 보면은 확실히 있잖아요. 나쁜 소식에 확실히 민감하고 또 그게 또 그럴듯해 보이고 또 지식인 같아. 그 우리나라 이제 좋아질 날 남았다 그러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끝장났다 그러면 못 돼요. 네. 다들 공감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여러 변수 중에서 안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비중을 높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투자하실 때는 나는 지식인들은 가급적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비관론은 네. 뭐라고 그래요? 결국은 명성을 얻고 낙관론은 뭐예요? 돈을 만나. 결국은 이제 부를 네. 일군다고 하는 것처럼 너무 그렇게 막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너무 근거 없이 막 그렇게 낙관론에 빠지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미래일까지 너무 땡겨가지고 막 그렇게 걱정에 사로잡히는 거는 저는 약간이 많이 배운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조금 IQ를 낮출 필요 있어요. 그냥 내가 필요하면 집 사는 거지. 그거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빠져버리면은 이게 잘못하면 우울증밖에 안 해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국민들 대다수는 뭐 이런 거 안 따지고 그냥 우리 애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 가니까 집 사고 뭐 대학교 졸업하니까 이제 팔고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도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더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투자보다 필요가 더 강력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사시는 거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사시는 거. 그게 더 저는 낫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분들은 너무 상황에 너무 흔들리지 말라. 다만 가격만 싸게 사시라. 이 말씀만 좀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가격을 싸게 사야 되는데 또 지금은 실거주자들의 또 장이다 보니까 이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 뭐 거기에 이제 극단 이제 강남 불패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 강남 쪽은 계속 그러면 이렇게 하락하지 않고 또 조금만 빠지면 다시 회복하고 또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반복되는 이유가 그렇죠. 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본이 이제 몰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강남은 제가 보면 약간 주거 프리미엄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 일자리, 교통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이 다른 지역보다 좀 차별성을 띠는 것은 맞죠. 그리고 강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안전자산으로 생각하는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이제 완전히 투자로 좀 많이 간 거죠. 그다음에 실거주도 있지만. 그걸 또 학습 효과를 통해서 좀 더 공고히 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좀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은 이 대부분이 고령자분들이 부자들이잖아요. 네. 지금 고령자들이 갖고 있는 순자산이 4천조가 넘었다고 그러던데 지금 옛날처럼 우리가 이제 TV에서 보면은 페이지 있는 어르신들만 고령자들이 아니에요. 베이비부모들이 쭉 올라오면서 이제 고령자가 된 거잖아요. 네. 이분들이 돈 갖고 있지. 30대들이 돈 갖고 있어요? 다 어르신들이 돈 갖고 있잖아요. 이거 일본도 비슷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강남을 생각하는 생각들이 이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경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총착역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논문에 최근에 나온 건데 아니 교육 끝냈어. 네. 애 다 키웠어. 그러면 강남을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파락군. 이제 벗어나야죠. 회사 이제 관두셨잖아. 네. 그럼 강남을 벗어나야 되는데 안 벗어난다는 거예요. 꿈쩍도 안 해. 꿈쩍도 안 해. 한 번 나가면 못 돌아온다는 어떤 인식들이 이게 이제 그 자기 선배들한테 배운 거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이 강남은 팔면 안 된다는 나도 모르게 이 고정관념으로 굳어져 버린 거죠 이게. 그동안에 어떤 뭐 살아오면서 이제 몸으로 체험한 거잖아요. 그게 한번 무서운 나갔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무서운 거예요. 경험치라는 게 못 무서운 건데 돌아오니까. 물론 자기는 이제 경험을 안 했죠. 근데 네. 이제 선배들이 경험을 해서 나한테 이제 가르쳐 주니까 그게 절대 팔지 문제라는 마라. 거예요. 나처럼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니까. 학습 효과는 무서운 거예요. 학습 효과는 이거는 약간 맹신 같은 거거든요. 이거는 마치 뭐냐면은 학습 효과는 예언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네. 자기가 미래에 이미 갔다 온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학습 효과처럼 무서운 게 무지성 요새 투자 아시죠? 네네. 그거 비슷한 거 이거. 근데 그럼 공간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아들이 테란노 회사에 다니는데 아들은 동탄에서 출근해. 네. 아버지는 압구정에 살고 있고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좀 많은 것 같고 하여튼 은퇴자들이 팔고 떠나야 되는데 확실히 좀 안 떠나는 것 같아 이런 측면들이 있고 다만 강남도 보면은 이게 뭐 저는 불패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덜패라고 그러는데 덜패. 네. 덜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도 가격이 부풀려지면은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영원히 오르는 자산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강남도
이게 막 그 너무 이렇게 다른 지역보다 뭐 가격이 많이 올라서 거품 형성되면은 오히려 더 많이 빠지는 그런 경향도 있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주거 프리미엄을 인정하더라도 그게 거품 형성될 정도로 많이 올랐느냐. 네,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최근에 그 뭐 외국 자본들이 임대 사업하러 들어온다는 얘기들도 있고 또 뭐 예전에 좀 막 많이 나왔던 게 뭐 중국의 이제 자산가들이 뭐 캐나다 막 도쿄 사면서 아직 서울을 안 사고 있기 때문에 서울도 이제 외국 자본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뻥인 같은데 제 생각.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일부 우리나라 아파트를 사죠. 그분이 네. 누구냐? 거의 중국 동포예요. 그러니까 주로 안산 네. 이런 데 있잖아요. 뭐 평택 이런 데 좀 많이 사잖아요. 그건 실거주 용도로 사는 네. 분들이고 진짜 투자 목적으로 서울 아파트를 사느냐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일단 임대 수익이 안 나와요. 네. 임대 수익이 지금 뭐 잘해봐야 뭐 2% 정도인데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잖아요.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은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서울 아파트 시장을 교란시킬 정도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회피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만큼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최근에 이제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강남 부동산이나 아니면 아파트를 사는 분들이 여러 부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가장 뭐 큰 부류는 부의 대물림이죠. 아버지가 사주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전문직에 이제 네. 근무하시는 분들, 뭐 이분들이 좀 사시는 것 같고 최근에 좀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이거 구입 자금의 원천이요. 네. 이게 과연 이게 이 원하냐? 이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글로벌에서 벌어온 돈들이 일부 조금은 유입이 되는 측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원천이 과거와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최근에 강남 시장의 이제 어떻게 보면 특성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그 당국대 유정석 교수가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게 강남 아파트하고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하고 가상자산하고 좀 네. 연동돼 있다 이런 얘기도 네네. 하신 것 같고 또 제가 아는 분을 보면은 베트남 같은 데서 후라이팬 공장을 세 개 돌려가지고 돈이 생기잖아요. 그럼 베트남의 부동산 사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 돈을 가지고 결국은 뭐 강남에 빌딩을 산다든지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원천은 원화가 아니라 달러겠죠. 네. 그죠? 뭐 이런 측면. 그러니까 약간 과거에는 주로 편의점이나 뭐 이런 음식점 해가지고 불을 일궈가지고 뭐 강남 부동산을 약간 에셋 파킹이나 아니면 자산 구축이 차원에서 그거를 샀다면은 지금은 약간 좀 그 원천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엔비디아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코인 팔아서 사고. 코인 팔아서 일부 들어오는데 네.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그 비중은 많지는 않지만 과거와는 좀 달라졌다. 말하자면은 원화벌이 결과가 아니라 달러벌이 결과물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이기도 하고 그만큼 약간 글로벌로 지평이 좀 넓어진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약간 이 초고가 하이엔드 시장은 내수 경기와 좀 괴리되는 초양극화 현상들이 일부 좀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이 강남 아파트나 빌딩들을 조금은 우리가 전체 우리나라 내수 경기가 안 좋은데 왜 오르느냐 이해 안 된다. 다 거품이다. 다 미쳤다. 이렇게 보기에는 과거하고 달라지는 어떤 투자 지형도 이런 걸 좀 저는 좀 봐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하긴 뭐 아주 단순한 얘기로 지금 국장에 전액 투자하신 분하고 미국장에다가 전액 투자하신 분하고 지금 완전 상황은 다를 수 있는데 그렇죠. 똑같이 주식 투자했는데 왜 이렇게 다르냐라고 말하는 것도 맞아요. 이상한 거잖아요. 예, 예. 어찌 보면. 그만큼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제 예. 달러를 벌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어찌 보면 뭐 자기 살 집을 산다 뭐 이런 개념이면 근데 보통 이러면 이제 초고액 그 최상위권들만 사잖아요. 보통 이제 작은 거라기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따로 노는 그런 개념이 점점 더 그러니까 강화될 이제 수 그 있겠네요. 코인 자체가 변동성이 크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코인은 뭐 하루 저녁 사이에 뭐 10%씩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은 아파트는 좀 비싸더라도 아이 그래도 저거보다는 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네. 그런 심리적 안정 이런 것 때문이라도 좀 아파트를 좀 비싸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어차피 뭐 내가 살 집이니까. 확 벌었으니까 뭐 약간 뭐 내 마음에 드는 거 산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수요들이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나타나지 않았던 어떤 측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강남은 어찌 보면 소수의 인원들이 뭐 거주하는 거니까 크게 봤을 때는 지금 약간 서울 불패 쪽이 더 약간 여론이 큰 것 같기도 해요. 뭐 지방 팔아 서울 간다. 이게 계속될까요 앞으로도? 좀 더 이어진다고 봐야 되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고 참 답답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역 양극화를 부르는 어떤 측면이 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통계청의 주택 소유 통계를 면밀하게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확실히 해갈수록 서울 주택을 갖고 있는 외지인들의 비율이 늘어나요. 2023년이 가장 최근 통계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집 가운데 외지인들이 누구냐면은 경기, 인천, 그다음에 지방 사람들, 서울 지역 외 거주자라고 보면 되죠. 전체 주택의 16.6%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게 통계청의 조사를 언제부터 했냐면은 2013년부터 했어요. 그때 15.3%였거든요. 그러면 전국을 보면은 외지인들이 몇 퍼센트 갖고 있느냐? 13.7%고요. 경기도가 한 12.8%, 부산은 10.6%. 대구가 한 10.5 정도 돼요. 지방 광역시보다 훨씬 높죠. 근데 이게 외지인들의 서울주택 소유 비율이 한동안요, 이게 14에서 15% 사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2022년에 이게 16.1%가 되었고 2023년에 이 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어느 지역에만 이 외지인들이 많이 갖고 있느냐, 이것도 다 이 구별로 다 나와요. 네. 역시 개발 호재로 이 가득 찬 용산구가 22.9%. 그러면 뭐예요? 약 5채 중에 한 채 이상을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강남구가 한 19.5%, 마포구가 19.2%, 서초, 송파, 영동포구가 한 17.8% 정도 돼요. 뭔가 이름 들어볼 만한 그런 동네들. 이걸 인서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 요 정도만. 보면은. 네. 근데 이제 가장 낮은 곳은 이제 중랑구 같은 데가 한 12.9%, 도봉구 13.1, 그다음에 성북구 13.4, 강북구 한 13.5 정도로 이렇게 약간 하위권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근데 재밌는 것은 최근에 강남권의 외지인들의 증가폭은 약간 정체 상태예요. 오히려 비강남권에 늘어나던 그런 측면이 있어요. 가령 이제 구별 조사가 2016년에 이루어졌는데 강남은 그때 20.1%였는데 2023년의 조사에서는 이게 20% 이하로 뚝 떨어졌어요. 수초구는 그 사이에 0.2% 포인트 늘어났고, 대신에 어디가 늘어났느냐? 강서구가 15.2에서 19.4로 늘어났고 금천구가 12.5에서 16.5%. 그러니까 강남은 비싸니까 네. 상대적으로 접근이 수월한 비강남 쪽으로 투자 수요가 좀 몰린 것 같고, 그리고 강남구는 어때요? 압구정, 청담, 뭐 대치, 삼성 이런 데가 이제 갭 투자 안 되잖아요. 네. 토지 거래 허가하고 묶여 있으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강남을 벗어나서 좀 그런 사려는 경향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고, 아파트로 한정해 보면 더 많죠. 거래 건수로 보면은 2023년에 이게 가장 높았잖아요. 전체 거래 건수의 한 24.6%. 4개 중에 한 채는 예. 네, 외지인이 샀다. 그렇죠. 2006년도 이후 이때 조사했거든요. 네. 가장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지난해는 서울 아파트가 오르면서 약간 줄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11월 기준으로 보면은 22.7% 정도가 돼요. 역대 평균치를 제가 다 돌려봤는데, 2006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평균이 19.1%인데 여전히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자, 그런데 외진들이 왜 그럼 서울 주택을 이렇게 많이 살까? 이게 서울이 주택 보급률이 낮잖아요. 네. 우리 2022년 기준으로 보면은 93.7%예요. 이게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당장 거주할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이걸 갭 투자 방식으로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주택 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럼 왜 살까? 네. 당연하죠, 그거는. 뭐 주택 투자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는 건데, 근데 재밌는 것은 이게 시점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국인 인구 감소가 2021년부터 시작됐거든요. 네. 그때 전후에서 이게 다 외지인 주택 소유율이나 아니면은 그 아파트 거래 비율이 늘어났다는 거죠. 왜 그런 거냐? 그러면 저출생이나 고령화에 따른 인구 충격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피난처나 안전지대를 보고 상경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서울 아파트 한 채쯤 갖고 있어야 부자축에 들어간다는 소리가 나오는 게 이게 애서롭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 아파트만 상대적 강세를 띠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연스러운 건데, 근데 우리나라 국가 전체를 바라보면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저는 아닐 수가 있겠다. 조금은 좀 안타까운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죠.
이게 그러면 뭐 다주택자 규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똘똘한 한 채 얘기도 있으면서 인구 감소까지 오다 보니까 이제 피부로 좀 더 그렇죠. 많이 느껴지는 지방 분들 네. 입장에서는 이거 여기서 좀 빌딩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에 이제 팔아서 그래도 그러면 뭐 우리 애라도 가서 살겠지 뭐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수요냐 네. 아니면은 가수요냐 아니면 미래 수요냐 이게 네. 따라서 좀 다른 것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시대 평론하러 온 건 아니고 네.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내 집 마련에 팁을 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니까 그러면은 이 외지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거래 건수에서 갑자기 늘어났다가 갑자기 또 어떻게 보면 줄어들었다 하는 이런 울퉁불퉁한 모습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네. 그게 어떤 걸 시사하는지를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외지인은 모험적 투자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불황기 때 먼저 움직이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외지인이 땅 냄새를 먼저 맡는다 이런 말도 하던데 상투 때는 어떻게 보면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바닥권일 때 외지인이 확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한국 부동산원 조사 결과를 보면요. 최근에 바닥이 언제예요? 2022년 12월이었죠. 이때가 미국발 고금리 쇼크가 터졌을 네. 때죠. 그때 서울 지역 밖 거주자들이 매입 비율을 보면은 100건 중에서 36건을 샀단 말이에요. 네. 36%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아파트 값이 바닥일 때 외지인들이 확실히 매입 비중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집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하우스부 사태가 일어났던 데가 언제예요? 2012년이었죠. 네. 이때도 외지인들이 바닥이나 바닥을 지날 때 많이 사들입니다. 그래서 오르는 집을 먼저 산다. 이거는 통계로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라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때로는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이 극도로 침체돼 있을 때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외지인 동향을 좀 더 눈여겨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게 보면은 지방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잖아요. 네. 지방도 이렇게 침체가 되면은 서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사잖아요. 그렇죠. 야, 왜 이렇게 싸냐면서 사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야, 이 가격에 이걸 왜 사? 뭐 그러니까 분위기 그게 안 좋은데. 이제 심리적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거주자들 그거를 똑같나 봐요. 이제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정박 효과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러니까 가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집을 못 삽니다. 이게 작년에 얼마였는데 이런 생각을 딱 드니까. 아니 그리고 뭐 경제가 나아진 거 있어? 그러면은 당연히 동네 사람들은 자기 동네를 물론 이제 그 살고 있다는 데서 자부심을 가지지만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는 약간은 보수적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값이 올라간지를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먼저 판단하고 들어와서 가격을 좀 끌어올리는 경우가 과거에도 많았죠. 그래서 항상 그 외지인들은 모험적 어떤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외지인 따라 투기하라는 뜻은 아니고 네. 시장 흐름을 보는 어떤 하나의 판단 어떤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부동산 가격은 결국은 자본의 힘에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자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동네 자본이 있고 하나는 외지 자본이 있어요. 그죠? 네. 동네 자본은 뭐예요? 실수요죠. 그리고 타지에서 넘어온 수요. 이거는 결국 외지 자본인데 대부분이 외지 자본이 들어오면요. 이 집값이 굉장히 출렁거립니다. 오를 때는 이 자본이 확대 재생산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가파르게 오르지만 내릴 때는 한마디로 굴러갑니다. 우리가 2022년 제가 아까 미국발 고금리 쇼크라고 말씀드렸는데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연간 20% 폭락이 왔어요. 왜 그랬느냐? 상당 부분이 저는 갭 투자를 동반한 외지인 투자 비중이 늘었기 때문에 나타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상승기 때 분위기에 들떠서 서울 아파트 사시는 거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영원히 오르는 자산 가격은 없으니까요.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하나의 지표에 너무 맹목적으로 빠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변수들을 좀 균형추를 가지고 좀 바라보는 뭐 그런 지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얘기를 들어보고 이제 정리를 해보면 뭐 서울 지방 이런 양극화 그리고 서울 안에서도 또 막 초고가와의 또 양극화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뭔가 살 수 있는 그 돈이 있는 분들 너무 적잖아요. 그런 아주 좋은 걸 사는 거.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특히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거 양극화 이거 어떻게 해소가 안 되니까 뭐 답답하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뭐 어떻게 이걸 좀 뭐 해소 방안이랄까요? 이런 게 있을까요? 지방은 제가 보면은 부동산 대책으로는 부동산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은 그 동네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부수준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떡할래 그러면은 이 문제를.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제가 광주광역시하고 경남 진주의 결혼식을 두 군데 다녀왔습니다. 네. 근데 갔는데 전 너무나 기분이 좋았던 거는 그날이 길일이었나? 광주로 갔는데요. 보니까 오전 제가 11시에 우리 그 처조카였는데 예식이 있었거든요. 일정의 안내판을 보니까 이 오후 3시까지 꽉 차 있는 거예요. 네. 약간 뭐 저는 신혼부부를 찍어내는 약간은 결혼 공장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잖아요. 왜냐하면 요새 그래도 지방에서 결혼 많이 하잖아요.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우리나라에서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애국이니까 누구든지 결혼하면 축복받을 일이죠. 그러니까 확실히요. 지방의 젊은이들이 혼인 비율이나 출산율이 서울보다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방의 젊은이들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좋은 일자리, 좋은 병원, 좋은 대학들이 있어야 네. 결국 우리나라 전체 출산율이 오르고 인구 유출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어요. 서울에 있으면은 이 비싼 집 때문에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어떻게 보면 벅차잖아요.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심리적 인구 밀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인구 밀도가 이게 너무 높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리고 집값 비싼 게 결국 인구 밀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뭐 심리적인 어떤 지표가 네네. 되겠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뭐 연애는 뭐 연애, 뭐 결혼은 뭐냐고 그래서 그냥 쓴맛 타고 마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우리 그 고등학교에 지난번에 한번 TV에 나왔어요. 3학년들 이제 그 자기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이 딱 연락을 해봤는데 네. 수도권에 들어간 애들은 거의 결혼 못했어. 아, 근데 지방에 그래요? 자리 잡은 애들은 네. 굉장히 결혼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진짜 어떻게 할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지방이 살아야 서울 집값도 안정이 되고 지방 부동산도 저는 산다고 봅니다. 결국에 그래서 인구 쏠림을 막는 걸 넘어서 이제 분산을 시켜야지만 되는데. 그래야 이제 범정부 차원에서 어쨌든 네. 종합 처방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하다못해 안 되면 뭐 지방에 서울대학교를 만들더라도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결국은 지방을 살려야 우리나라도 경제가 살아날 수도 있고 또 이런 초양극화 문제, 이에 따른 계급적인 문제, 그다음에 그런 위화감, 뭐 상대적 박탈감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될 수 있는 어떤 기제가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어찌 보면 뭐 정책과 정치의 어떤 영역의 방향성이라고 보면 이게 현실에는 또 해소가 안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실제 내 돈을 들여가지고 집을 살 때는 또 그렇다고 또 이게 서울 쏠림 현상이 또 보이는데 서울에 안 살 수도 없고 그거는 이제 본인의 자유고요.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거는 이제 본인의 이제 판단 하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우국청정으로 재테크는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약간 영역이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네. 재테크는 약간 이기적인 거거든. 그렇죠. 뭐 이 상황에서를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어찌 이제 보면. 본인이 네. 그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대 담론에 저는 빠지지 말라는 말씀도 많이 드리는 건데 네. 다만 우리가 아무리 뭐 자산 관리라는 측면에 무게 중심을 두더라도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한 번은 건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방 살리기와 결국 서울 쏠림 현상을 맞물려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사실 뭐 정부나 정치 영역에서 이제 방향이 바뀌면 뭐 재테크도 뭐 당연히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예. 어찌 보면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책이 바뀌는 건 아니고 정책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렇죠. 거니까. 예. 부산물이에요 부동산은 네. 결국 보면은.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이런 방향이 바뀌면 뭐 다시 또 지방으로 또 사람들도 이사도 가고 할 수도 있겠죠. 정책이 맞습니다. 예, 바뀌면. 그렇게 보시면.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또 계속 고민이 되고 또 오늘 들으면은 금리는 또 내려간다는데 또 스트레스 DSR도 있고 또 양극화는 계속된다. 뭐 신축이 계속 또 선호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떤 뭔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신축 선호 현상 이거는 어쩔 수 저는 없다. 올해도 계속 갈 것 같아요. 재건축이 크게 활성화되지 않는 한 네. 신축 쏠림 현상은 좀 더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신축 선호 현상에 대해서 짧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MZ 세대는 풍요로운 시절에 태어난 선진국 국민이기 때문에 주거 만족의 중구점이 기성 세대보다 좀 높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현재주의적 가치관, 몸테크 이런 걸 잘 안 하죠. 요즘에 확실히 내려갔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은 오히려 지금 당장의 행복이 더 중요한 어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MZ 세대들이 당군 일에 가장 재무지능이 높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맞죠. 왜? 이게 재건축이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도 여전히 높고. 네. 그러면은 오히려 다 지어진 새 집을 사는 게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고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셋째로 보면은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것도 신축 선호 현상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죠. 요새 대단지 아파트 가보면은 유럽의 중세 시대의 뭐 캐슬 같은 느낌 네. 아파트가 거의 진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제가 최근에 두드러지게 찾아낸 게 뭐냐면은 MZ 세대들이 의외로 집돌이와 집순이가 많습니다. 집을 사랑하는 세대, 이른바 집 사랑꾼 세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젊은 세대에게 집은 콘크리트 쉼터이자 힐링 공간입니다. 젊은 층 사이에서 이 코로나 이후에 가장 달라진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집콕 쪽 이런 것도 있고 뭐 홈코노미, 홈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는 거죠. 헬스라든지 뭐 카페, 사무실 기능을 뭐 한다는 오프라인으로 나가서 누굴 만나기보다는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 보니까 네. 새 걸 원하는 거죠. 좋아야 되니까. 그리고 인테리어도 과감하게 투자하는 건데 최근에 제가 찾아낸 하나의 더 팩트가 있어요. 네. 기성세대는 이게 집에 있으면은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닫혀 있어요. 네. 카페라도 나가야 돼. 아, 동호인이라도 만나야 돼. 네. 근데 MZ세대는 그렇잖아요. 집에 방구석이 처박혀 있더라도 이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소통이 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 아들 또 오면은 새벽 2시까지 게임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서재로 쓰고 있는 그게 방에서? 컴퓨터가 이제 잘 돼 있어요, 여기가. 네. 제가 그걸 아예 난방을 꺼버렸어요. 요새 난방 다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 이제 안 켜져요. 네. 근데 새벽 2시까지 하고 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롤을 하면서 네. 채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열려 있는 겁니다. 친구들하고 또 같이 하고. 그러니까 이게 기성세대들은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답답하지만 결국 MZ세대들은 이게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열려 있는 그런 또 다른 이 네, 그럴 수 커뮤니케이션 있죠. 채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네, 네. 보니까 요새 패드하고 컴퓨터하고 핸드폰만 있으면은 네. 게임도 하지. 유튜브 볼 수 있지. 그다음에 뭐예요? 넷플릭스도 볼 수 네. 있지. 그다음에 뭐 바쁘죠 오히려. 아니야 네, 그 시켜 먹을 수도 있지. 네, 밥도 다 시켜 먹고. 배달도 가능하니까요. 안 나가도 되네 진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답답하지가 않아요.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새 집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국민적 제1 취미가 뭔지 아십니까? 등산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국민 일취미요. 네. 이제 뭐 나이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진짜 평균으로 뭔가요? 게임입니다. 게임.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20대, 30대, 40대 남자들이 1위가 다 게임이고 그리고 평균으로 다 해보니까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 게임 세대의 특성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얼죽심 문화는 그냥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그 주거 어떤 만족의 어떤 그런 욕망 기준, 그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나타났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간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회사 가는 거 말고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는 공간이 어쨌든 집이니까 집이죠. 그 네, 집에서 무언가 좀 편하게 쾌적하게 있고 싶다라는 그 욕망은 뭐 어찌 보면 사람의 당연한 마음이니까. 네, 네. 그러면 지금 같은 분위기와 상황에서 좀 무주택자라면은 뭘 좀 고려를 해야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 왜냐면 또 신축은 또 비싸고 막 이러니까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타이밍 고맞았으면 좋겠어요. 싸게 사는 거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고점 대비해서 싼 매물을 사셔야 돼. 근데 그런 건 또 반등을 안 했기 때문에 마음이 좀 불안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 아주 외곽 지역들은 지금 고점 대비 30% 지금 빠져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동네별로 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고점 대비 한 10에서 한 25% 정도 이게 내가 후보 대상으로 좀 모아놔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 개를 한 아파트 단지는 적어도 한 30개 정도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 내가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죠? 내가 이게 요새 리커더 척도라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1점에서 10점 정도 매겨봐요. 그래서 이제 역세권이면 가령 있잖아요. 보통 우리나라 서울의 역세권이 500m잖아요. 네. 그럼 내 집이 한 200m다. 그러면 이거 한 8점 정도 주는 거죠. 그다음에 뭐 신축이다 그러면은 뭐 지은 씨야 3년밖에 안 된다. 그럼 뭐요? 한 10점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점수를 쭉 매겨 가지고 리스트를 잡은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손품하고 다리품을 좀 많이 파셔야 돼요. 예, 그렇게 보시고 집을 사시려면은 역발상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역발상도 물론 때를 잘 가져야 되는 건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개구리도 경칩 이틀 전에 나와야 되지 설날 나오면 죽어요. 근데 저는 지금은 역발상을 좀 가져봐도 되겠다. 그러니까 호모 증후군에 따른 남따라하기보다는 오히려 고독한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내가 왜 집을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가 3가지 이상이 돼야 됩니다. 지금 집을 꼭 사야 돼요? 집을 꼭 사야 되는 이유가 많은 사람만 사야 된다. 그렇죠. 지금 상황은.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집을 사는 게 이게 과연
필수입니까? 저는 선택적 저하라고 보거든요. 네. 생각을 바꾸셔야 돼. 그동안은 집은 안락한 쉼터이기도 하고 또 자본이득을 거둘 수 있는 약간 일석이조의 상품이었죠. 물론 당연히 집을 사는 이유는 뭐예요? 당연히 재테크 때문에 사는 거죠. 본인은 또 삶의 쉼터를 마련한다고 또 산다고 그래. 다 그 위선이에요. 제가 보면은. 그러면 타이밍을 재면 안 돼요. 네. 타이밍을 재는 순간부터 집을 재테크로 본다는 거야. 시골에 가봐요. 설악산 밑에 가가지고 동네에서 혹시 어르신 집 이 동네 언제 사면 좋아요? 물어보면 정신 나갔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시골집은 타이밍을 재지 않습니다. 타이밍을 잰다는 것은 대부분이 물론 이제 일석이조. 그러니까 사는 곳이고 또 사는 것일 수는 있죠. 두 가지 동시를 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무게중심은 대부분 재테크라고 보면 돼요. 네. 특히 대도시에서는. 그러면 집이 오르지 않는다면 굳이 조급증과 불안에 휩싸여가지고 내 집 마련할 필요가 없죠. 돈 있을 때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투자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널려져 있다. 제가 놀란 게 양자 컴퓨터 이번에 물론 한 번 박살 났지만 6개월 사이에 7배 올랐어요. 네. AI 종목도 1년에 4배 오르고 문제는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들이야. 네. 그러면은 양자 컴퓨터 저거를 지난 7월에 1억 넣어놨으면 적어도 6억은 남았잖아. 근데 그때 넣기가 참 쉽지 않죠. 그때는. 그리고 배짱 있는 분들이 오히려 많단 말이에요. 요새 젊은 분들은. 저 아는 분은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 자기 딸이 비트코인을 적립식으로 샀대. 코인도 적립식으로 사나요? 그래서 원금 4천만 원을 1억 2천으로 불렸대요. 월급 받아서 그냥 꾸준히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황금무장이잖아요. 노력만 하면은 불을 거둘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변동성에 따른 스트레스를 많이 겪었죠. MZ 세대가 왜 노동소득보다 저는 투자소득에 더 올인하는 건지 왜 재테크 중독에 걸린 건지 투자 중독증에 걸린 이유를 저는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얄미운데 회사 일은 주어진 업무만 처리하고 재테크에 열중하는 이유를 알겠다고요. 왜? 한 달에 월급 300만 원 벌어서 어느 세월에 부자가 되냐는 거예요. 깜깜하죠. 그럼 납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잘 생각해 봐요. MZ 세대들이 저는 약간 생각이 좀 바뀌었다고 보는 거예요. 4, 5년 전만 하더라도 빚을 최대한 끌어들여 가지고 연끌 매수나 연끌 비투를 했죠. 그러면 다달이 원리금을 갚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 집을 갖게 되고 부도 어느 정도 쌓을 수 있었죠. 일종의 강제 저축을 통한 자산 축적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 따져보면 그 시각이 특히 재테크 시각에서 바라보면 효율적이지 않죠. 오히려 주식이 훨씬 더 고수익일 수도 있는 거죠. OECD 보고서를 보니까 미국의 정보통신기술 ICT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이 9.5%예요. 한국은 잘해봐야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부가가치 생산성만 바라본다면 집을 사지 않고 오히려 미국의 빅테크 주식을 사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새 내 집 마련은 어떻게 보면 필수가 아니라 주식 투자가 필수인 시대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야. 옛날에 특히 4, 5년 전에는 전공법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죠? 당연히 대출을 어떻게 보면 일본말로 이빠이 내가지고 최대한 끌어다가 집을 네. 사는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약간 우회 전략. 그러니까 코인이나 주식에서 자산을 늘린 다음에 나중에 뭐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 약간 우회 전략으로 사는 분들도 저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에요. 옛날에는 한 가지 길밖에 없었어. 지금은 뭐예요?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자기 경쟁력을 어떻게 보면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내가 금융자산을 통해서 부를 쌓아본 경험치가 많다면은 저는 오히려 전세 살면서 우회 전략을 시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만 이제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많겠죠. 스트레스는 많죠. 하루하루가 삶이 이제 불안정성으로 내몰리는 네. 그런 어떤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처럼 좀 심약하거나 아니면 변덕이나 충동이 좀 일상화되어 있는 분들, 촐랑대는 성격 이런 분들은 그냥 저는 전통적인 방법, 네. 그렇죠? 전공법.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빚 갚다 보면은 어느 정도 아파트가 생기는 그 전략도 나쁘지는 않다. 다만 그렇지 않고 내가 굉장히 금융자산을 통해서 나름대로 해보니까 나는 상위 한 5%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럼 당연히 그쪽으로 가시는 게 맞죠. 그래서 옛날에는 내 집 마련을 언제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얘기를 물었는데 제가 그러잖아요. 당신이 지금 꼭 그 방법을 써야 돼?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융자산을 통해서 부를 이룬 다음에 돈 생기면 그때 가서 사면 되는 거지. 뭐 이 타이밍을 재요. 그러면 옛날하고 완전히 지금 어떻게 보면 아파트 재테크라는 이 전선이 이제 균열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각계 전투가 되는 거죠. 네. 뭐 이런 측면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하나의 길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다만 선택에 따른 책임은 오로지
내가 져야 된다. 요 정도만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도 참 공감이 됩니다. 왜냐면 또 주식이 잘 맞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이 부동산 투자 거의 안 하잖아요. 또 왜냐면 내가 뭐하러 거기다 그렇게 그 돈 묶여놓고 맞아요. 쓸데없이 고생하냐 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꼭 부동산만이 뭐 정답은 아닌데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제 부동산을 좀 많이 했던 거는 그래도 좀 마음이 좀 계속 우상향을 했으니까. 마음이 좀 그리고 편하니까. 부동산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나를 속이지도 않았으니까 그랬는데 결국은 저는 부가가치 생산성으로 본다면은 약간 특히 ICT 쪽으로 정보통신 기술 쪽으로 좀 더 나은데 문제는 모든 게요. 이게 교조적으로 이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너무 좀 미국 주식이 너무 지금 고평가돼 있고 약간 특히 빅 세븐 네. 종목들이 지금 너무 쏠림 현상이 심해져서 이거 한 번 이게 또 지옥 갔다가 또 다시 또 천당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런 네. 변동성을 본인이 견딜 수 있느냐. 그거 이제 보통 보면 제가 투자 쪽에 제가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제가 정권거래소 출입도 하고 제가 옛날에 한국은행도 출입하고 저도 그쪽으로 좀 해보니까 네. 결국은 멘탈 게임이에요. 감정 조절 능력이라고요. 못 견딥니다, 보통 사람들. 네. 머리카락 다 빠져요.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심적 특성 이런 걸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잘하는 게 있을 거예요. 네. 그걸 찾아서 나의 경쟁력대로 결국은 뭐 재테크를 해보는 것도 저는 좋은 대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결국에 뭐 어떻게 돈을 벌든지 간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결국에 내 집 마련이라는 건 이제 요즘에는 훨씬 다양한 방법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아예 뭐 눈을 막지 말고 한번 경험해보고 그 그러니까 중에서 문제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잘 말씀하신 맞는 걸 것처럼 예행 연습을 해봐요. 네. 처음부터 막 큰 돈으로 이렇게 몰빵 치면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제정신이 아니고 그리고 밤잠을 설치고 네. 그리고 또 머리카락도 자꾸 이렇게 빠지면서 탈모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거는 한 번 더 검증을 해본 다음에 서서히 좀 더 늘려가는 뭐 그런 전략적인 방법도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기존의 방식으로 돈 벌기가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새로운 방식으로 돈 버는 게 생기는데 내가 거기에 이제 눈이 열려 있느냐 막혀 있느냐에 따라서 또 사는 게 또 힘들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더 부자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래도 이제 내 집을 사겠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뭐 예를 들어 어디서든 뭐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신축 살까 구축 살까 아니면 뭐 도심지에다가 좀 뭐 무리해서 대출받아 사야 되냐 아니면 외곽 사야 되냐 뭐 이런 고민은 있을 것 같아요. 참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투자보다 필요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신축, 구축 당연히 신축이 낫죠, 그거야 네. 뭐. 근데 문제는 가격이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상 집을 마련한다는 게 그렇게 이게 단순하게 재테크만 볼 게 아니에요. 그럼 결혼을 했다면은 가령 아기도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기를 네. 누가 봐줄 거냐고요. 저는 오히려 처세권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이제 아내 되시는 분들은 친정 엄마 와서 좀 많이 봐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처세권 근처에 낡은 집밖에 없다. 그럼 사야죠. 근데 이제 다만 여러분들이 그거는 아마 여러 가지 뭐 부부끼리 좀 여러 가 후보지를 놓고 의사결정을 하는 게 필요하고 최상보다 최적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뭐 구축도 나쁠 건 없어요. 없는데 다만 이제 구축을 살 거냐 신축을 살 거냐 뭐 여러 가지 이제 판단이 있는데 네. 외곽에서는 이게 새 집은요 이 점차 낡아갈 거잖아요. 외곽의 그러면 신축. 예, 그러면 세월이 가면 힘을 못 씁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은 결국 땅값이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가 구축을 산다. 네. 그러면은 이왕이면 도심에 사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도심은 결국 땅값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파트 가격이 좀 낡아가더라도 좀 더 영향이 좀 덜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연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뭐 근데 집은 비싸. 네. 뭐 돈 없어요. 오늘 2, 3억밖에 없는데 나보고 어떡하라는 얘기라고 할 때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오피스텔을 경매로 사십시오. 서울에 보면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뭐 네. 보면 이게 한 80% 정도, 네. 수도권은 한 7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사기는 비싸고 그래서 약간 중간 사다리로 저는 오피스텔을 경매로 장만해 보는 아마 올해 좋은 타이밍이 될 거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뭐 수요가 많은 쪽이어야 되겠죠. 업무지구나 대학가 역세권 쪽에 추천을 드리고 나중에 팔 것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한 300실 이상 되는 걸 좀 사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오피스텔을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신 거는 뭐 청약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 때문인가요? 아니면 어떤 뭐 지금 좀 가격이 좀 많이 좀 다운돼 있다. 지금 경매 낙찰까지 높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그렇게 뭐 아주 뭐 이렇게 뭐
거의 10억, 20억짜리 네. 살라고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또 주식에 또 투자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유 자금이 많지 않는데 만약에 내가 당장 좀 살 공간이 좀 필요하면서 약간 이익을 남기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파트는 경매 낙찰가율이 여전히 높아요. 네. 오피스텔 쪽으로 좀 틈새 쪽으로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저것도 좀 도심지로. 네, 조금은 도심지. 좀 아무래도 땅값 비싼 곳. 항상 이게 황금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기보다 남들이 좋아하는 걸 사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이제 새해 또 저희가 또 촬영을 하고 있는데 또 이런 또 새해에는 또 약간 뭐랄까 뭐 좋은 의지가 생기는 그런 말도 필요하니까 또 뭐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면은 다 우울한 얘기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럴 속에서 그러면은 뭐 그냥 다 포기할 거냐? 꾸역꾸역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국의 그 처칠 그분이 얘기했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비관주의자는 어떤 기회 속에서도 어려움만 보고 네. 낙관론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본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적으로는 비관주의, 뭐 어지로는 낙관주의라는 말도 있는데 큰 변화를 개인이 만들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충분히 열심히 하고 또 오래 노력하면은 적어도 작은 변화는 저는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철학자 니체가 비관적일수록 낙관하라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터무니없이 이렇게 막 낙관주의적, 그러니까 네. 비현실적 어떤 낙관주의 이걸 보고 이제 팽글로시안이라고 그러거든요. 무조건 세상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는 좀 안 좋고 그래도 아직 한국이 이렇게 쉽게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은 확실히 이제 두 발을 딛고 있더라도 항상 너무 그렇게 뭐 우울증에 가까운 비관론에 빠지지 마시고 그 속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고 거기에서 방향성을 찾아내는 나름대로 좀 더 균형추를 가진 조금 더 그래도 합리적인 낙관론에 좀 무게중심을 두고 부동산이든 아니면 삶이든 좀 살아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지식인들 만나지 마시고 조금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네. 분들, 땀 흘리는 분들 네. 이런 분들 얘기를 듣는 게 우리 살아가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KB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시죠 박원갑 박사님 모시고 2025년 부동산 시장부터 앞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는 또 해야 되는지 행동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